안녕하세요. 생방송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비가 오네요. 날씨가. 잘 지내셨어요? 이번 비로 인해 비가 끝나면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한절기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 내린 이후에 환절기 좀 감기라든지 이런 거 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김정은, 푸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정상회담. 일본, 독도는 일본 땅 홍보에 27억 편성. 한전 201조 빚더미, 전기료 추가 인상되나?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정은, 푸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이 러시아를 방문한 거라고 하고요. 김 위원장, 러시아 측에 굉장한 좀 환대를 받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진행자님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가 있다라는 건 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보통 지금 사회주의권이라고 불리는 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이 일정을 알려주질 않아요.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는데 네.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12일 네. 북러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어제 오전 6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역에 도착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게 러시아 측에서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처음 김 위원장의 하산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 노동신문도 오늘 오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첫 일정을 공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마 지금 만났을까요? 오늘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두 정상이 만날 장소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이제 방문을 직접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주기지에서 두 정상이 만난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알고 보니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쌓은 로켓과 인공위성 첨단 기술이 집약돼서 운용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냉전 시기에 소련이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달나라에 로켓 사람을 누가 먼저 보내냐 막 이렇게 경쟁을 했었잖아요. 네. 그 기술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북한은 특히 두 차례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한 뒤 다음 달에 3차 시도에 나서겠다 이 공언한 터라 우주 기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자,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 기술과 쌓여 있는 러시아의 기술 이것이 어떻게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뭔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서로 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기술 이전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상징성으로 대내외 과시용으로선 최고라는 거죠.
이번 북러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좀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민감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개나 발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굳이 민감한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고 공개나 발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왜 굳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필요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건가요? 예. 어떤 거래를 할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무엇을 받느냐? 현재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현금을 받는다라든지 다른 혐오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로켓에 대한 기술의 이전. 이 부분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로 서로 협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에서도 협력하고 있고 공개나 발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딜이 되었어도 발표하지 않을 거고 딜이 되지 않았어도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건너간 사람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포함 군부 인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력 1, 2위거든요. 이렇게 건너간 것은 무기 거래 또는 기술 이전 또는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그 개연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요,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부 인원들 다수를 대동한 걸 고려할 때 무기 거래 언급을 해주셨죠. 무기 거래 그리고 기술 이전 관련 협상이 진행될지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특히나 이 무기 거래보다 기술 이전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북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무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지원을 하고 기술을 받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에 걸쳐서 로켓을 쐈는데 다 실패했다. 세 번째 쏘기 전에 어떤 결정적인 기술에 대해서 받는다? 아니, 시간이 급하니까 당장 받을 수 없더라도 그 기술이 축적되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핵 위협이 더 고도화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협력하면서 전술핵 배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관계와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북러 회담으로요, 러시아가 핵 또는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또 곧바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정원에서 다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국 언론의 속성상 북한 보도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굳이 찾아보고 또 국내에 보도되지 않는 것은 외국에 보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신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기술이나 미사일, 로켓 기술을 핵심 기술을 바로 이전하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계속 가져갈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핵을 고도화시키면 시킬수록 러시아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국제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북이 위험한 핵 기술, 로켓 기술을 갖게 된다는 것은 곧 러시아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러시아도 알고 있다는 거죠. 벨라루스와 같지 않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은 굉장히 이렇게 자주권을 강조하는 나라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중국과 러시아하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북한은 빠져가지고 구경하고 있다 유리한 편에 붙거든요. 그게 북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기술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쨌든 전후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요구하겠죠. 제가 북한 입장이라도 기술 이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요구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은 것이죠.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러시아가 지금 어쨌든 전쟁 중이고 전후 복구에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일부 당국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박훈 북한 내각 부총리와 네.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 등이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훈 북한 내각 부총리는 북한의 건설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 담당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을 꾸려서 어떠한 이제 무슨 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책임자라는 거거든요. 노동자를 송출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거죠. 외화벌이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박훈이고, 그리고 김정관 국방성은 국방성 제1부상은 국방력, 그러니까 기술 이전과 관련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력 송출과 기술 이전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야 핵심 기술을 러시아가 무기 줘라, 그럼 우리가 줄게 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높은 수준이 아니라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되,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둘이 만나서 뭐 얘기할진 얘기하지 않을 거야, 공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핵심 내용은 낮춰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국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비밀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 등 북핵 공조 강화라는 고립 전략이 이미 이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렇게 같이 수립된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노동력 송출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중국이 가서면 북중러 한미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승기를 잡지 못하고 내부 체제 결속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정책 입장과 그리고 고립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책 이해관계가 딱 맺어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고립되어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협상이 임박했다라고 보는 관측들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레이브스 부장관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의 무기와 또 기술 획득을 막아야 된다. 북한과 러시아를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미국이 두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으면서도 뭔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거 어느 언론에서도 짚지 않는 부분인데 네. 제가 문제를 짚을게요. 돈 그레이브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상무부가 뭐예요?
무역 관련된 거예요.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 부장관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이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국무부 장관이 왔어야 돼요. 근데 상무부 부장관이 왔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어느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 맞서서 한국이 무기를 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국과 논의할 주제로 북중러 등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함께 러시아 수출 통제를 꼽았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게 북한이고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데 이 상황에서 같이 대응하자라는 것이 미국의 한미 통상 협력 포럼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예요. 한미 통상 포럼 그러니까 무역 관련된 주 장관이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한국도 미국 무기 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저지해 나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도 사실이고요. 러시아는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가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거든요. 북한과 저렇게 가까이 돼 있다는 것은 북한을 러시아가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와서 우리 같이 논의하자. 저 상황 사이버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니까 같이 논의하자. 무기 사줘. 라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중국은요,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에 관해서 논평 요청을 받으니까 논평을 피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답을 피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 한국 언론에 의하면은 러시아와 중국, 시진핑과 푸틴이 서로 관계를 서로 회복하고 서로 굉장히 좋고 뭐 1대1로 포럼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별로. 네. 지금 특히 2023년 중국에서 표준 지도라는 걸 공개했는데 인도와도 영토 분쟁이 있고 일본,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대를 다 중국 지도로 그려놨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로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전쟁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돕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으로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현재 중북 관계는 중국과 북한 관계는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 양국은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라는 외교적 수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계가 불편한데 그런데 1대1로 포럼에 푸틴이 참석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기는 어렵고 북한과 중국이 서로 관계는 친해. 그 정도로 끝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외교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칼로 물 베듯이 정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 이 편, 여기 저기 저 편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한미일 한 편, 북중러 한 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가장 고립된 정상회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러가 이 김 위원장의 방로를 공식 확인을 하면서도 날짜라든지 시간을 밝히지 않아서 깜깜이 정상회담이다라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예전부터 사회주의권 지도자들이 어디 외국에 나간다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거지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았어요. 네.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부자 세습했던 이 국가의 특성은 지도자에 대한 신비주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뭐 태양 어쩌고저쩌고 이런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에 대한 행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모르냐? 다 압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 망이 있거든요. 심지어 알려지지 않는 얘기지만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 예전에 김정은의 아버지가 네. 화장실에서 칫솔질하다 쓰러졌다는 게 나올 정도예요.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장 고립된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가 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모를 미국이라든지 서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비행기도 안 탄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깜깜이 정상회담의 모양새가 이어지는 것은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신비한 무슨 전략을 짜고 뭐 대외적으로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한계 내지 러시안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한계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데이비드 캠프 공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번 북러 밀착에 따른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민감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북러 접촉에 당장 공식적인 이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동맹인 미국의 정보자산 등 미국 연합전력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분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함께 실시간으로 북러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필요하면 일본과도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현실화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나서긴 나서되 마땅히 현실적으로 할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것 뭐랄까 보호한다라고 하죠. 실드 친다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북한으로부터 무기 같은 거 산다든지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카드는 아니다. 왜냐? 러시아가 코웃음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요, 또 이와 별도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다소 껄끄러워진 이 한중 관계 회복에도 외교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현재 그 대통령실에서 잘 판단한 겁니다. 뭐냐면은 현재까지 중국은 러시아의 무기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장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응하지 않았어요.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기술 관련돼서 한국과 경제협력을 고리를 끊고 싶지 않은 겁니다. 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북미 수교를 하게 됐을 때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중국은 한국과 그러니까 수교를 했어요. 그때 북한이 충격을 먹었죠. 이런 관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나라의 정상이 북핵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대통령의 말보다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말을 북한이 안 믿어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윤 대통령이 만나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고 리창 총리가 그 얘기를 시진핑 주석한테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수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골치 아프고 아주 생존이 걸린 4월의 문제인데 리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끊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 대략 알아들었다라고 외교적 수사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 우리나라로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빠져 있는 것이죠. 중국의 힘을 과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러시아나 북한 모두 이번 회담을 어쨌든 군사적 돌파구로 좀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더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쎄요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극복을 해봐야 될까요? 국제사회는 힘의 역관계가 통하는 사회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G20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공동성명은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확 수위가 낮춰진 상태에서 발표가 됐고 인도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러시아까지 균형 잡혔네라고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게 바로 아주 냉정한 국제사회의 힘의 단면을 보여준 겁니다. 네. 북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우리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인접한 폴란드에 전차를 비롯한 무기를 판매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북러 무기 거래에 경고를 해도 러시아가 코웃음 치는 점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자기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국익에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각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국제사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사회가 아니다.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국제사회다. 이걸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독도는 일본 땅 홍보에 27억 편성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요, 이번에는 독도를 비롯해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십억 원의 예상을 또 편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사실은 일본의 입장에서 홍보비로 27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은 많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27억 원이 굉장히 개인으로 봤을 때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콕 찍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 열도, 이건 중국이랑 싸우는 데죠. 네.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 영토 등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면서 관련 경비로 약 3억엔, 우리 돈으로 27억엔을 편성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 여기에 인구가 1억 3천인가 돼요. 5천 가까이 됩니다. 이 나라에서 27억 원 예산 편성한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독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쟁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한다라고 친정부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은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독도, 중국은 센카쿠 열도, 러시아는 북방 영토 영유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은 언제든지 계속 외부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국외로는 해외에 저명한 네.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일본 땅이다라는 것을 그 주장을 이제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국 내,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련 내용을 담은 전시회를 열고 도쿄에 위치한 국립 영토 주권 전시관을 보수한다라는 방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계속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알려나간다는 것이고, 지금 지난 2021년에는 유튜브 채널에 독도가 자국 땅이고 미래 세대에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영상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뒤통수 맞는 일이죠. 굉장히 그러게요. 기분 나쁜 일이죠. 예.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 올해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오히려 강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뒤통수 맞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이라든지 비판적인 시민사회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대일 외교,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통 큰 양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유 그래 고마워가 아니라 그래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되니까 사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 이 뒤통수 맞은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업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일본은 이렇게 정말 꾸준하고도 또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독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네요. 지난 7월 달 2023년 판 방위백서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 네. 북방 영토 러시아와 관계된 거, 다케시마, 독도, 한국과 관계된 거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작년과 동일한 표현이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2005년도부터 19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5년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극우주의자들이 군국주의로 날개를 펴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05년도예요. 2006년도에 아베가 1차 집권을 했거든요. 그때 아베는 친한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2005년도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 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레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7월 태풍 란의 기상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로 표시했습니다. 참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일본이 참 왜 자꾸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본은 이렇게 영유권 주장 관련해서 예산을 좀 늘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못지않게 더 이게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독도 관련 예산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예,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정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동북아 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이 올해 20억 2,800만 원에서 내년에 5억 3,600만 원으로 73.6%가 삭감됐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25% 삭감됐고요. 네. 또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에서 독도 입도 지원센터, 독도에 이제 가도록 하는 지원하는 이 센터 건립 예산 23억 3,800만 원 전액 다 불용됐습니다. 없어요.
이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 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 예산이 아예 없어졌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 관련된 단체 내지 시민사회 내지 야당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에 대해서 이 서경덕 교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전형적인 꼼수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도에 관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네. 우리 땅을 그러니까 우리 일본 땅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외국에 계속 알리는 것은 독도를 중심으로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화함으로써 이걸 나중에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 교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일본의 이런 전략을 역이용해야 한다. 저명한 해외 전문가에게 보낸 그 메일, 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그 메일에 오류를 논리적으로 잡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일본 정부만의 억지 주장임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 콘텐츠. 네. K 콘텐츠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정말 많은데 뭐 K 팝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이런 문화 콘텐츠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독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을 통해서 문화관광적인 측면으로 세계인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K 콘텐츠거든요. K 콘텐츠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이미지 내지 그런 콘텐츠를 녹여내서 전 세계로 히트 쳐봐요. 그러면 그거는 전 세계인들이 다 독도는 한국 땅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 교수가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일본의 독도 도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쎄요, 19년 동안 계속되었고 왠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참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 사람들은 정작 다케시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일본은 계속 극우주의자들 중심으로 계속 다케시마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네. 소위 자국 내 정치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한국을 이용해 먹고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려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제 분쟁 지역화 하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아예 무시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계속 도발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조사하러 오면 격침하라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일본과 잘 지내려고 하니까 우리를 뒤통수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외교입니다. 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냉정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눴던 주제인 것 같네요. 독도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한전 201조 빚더미 전기료 추가 인상되나 라는 주제 준비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이 코레일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올해 7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언뜻 들어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한전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죠. 네.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올해 다 합쳐보니까 7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부터 2027년까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올해 6조 7,172억 원의 단기 손실을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한 재무위험 기관 14곳 가운데 9개 기관이 이미 올해 단기 손실을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한전, 한국석탄공사, 코레일 등 이 세 곳이 올해 적자를 예고한 9개 기관 중 내년에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계속 적자라는 겁니다. 이 세 곳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무위험 기관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이 올해 1 미만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자도 제대로 못 낸다라는 거예요. 한전이 마이너스 2.6배고요. 제일 큽니다. 네. 남동발전 0.2배, 남부발전 0.3배 등등등 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이렇게 소위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곳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위험 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는 하나 과연 이것이 정부의 계획대로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기관은요. 한전입니다. 초유의 재무위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가장 큰 폭으로 한전이 문제인 겁니다. 네. 국제 에너지 가격과 발전사의 전력 도매 가격 급등에 따른 영업 적자로 초유의 재무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게 한전 내부의 평가입니다. 2021년 이후에 만 47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 부채는 지금 20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어요. 국내 상장사 중에는 가장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렸는데도 네. 한전의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의 구입 단가보다 높아져서 역마진 구조가 일시적으로 훼손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시장에서 한전이 손해기 구간에서 막 벗어나는 것밖에 안 된다.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계속 있는 것이죠. 일단 한전 부채가 올해 말까지 205조 8천억 원을 기록하고 2027년까지 226조 3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일 데일리 131억 원씩의 이자를 내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안 와닿는 금액이라서 매일 131억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끔 가다가 정전됐어라는 얘기를 듣죠. 그쵸. 정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촛불 켜잖아요. 촛불 켜고. 집에서 막 촛불 켜고 막 불편했잖아요.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면 다시 불이 켜져요. 근데 요즘은 정전되면 안 돼요. 정전되면은 큰일 납니다. 2019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한번 블랙아웃 된 적 있었죠. 네. 그때 저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어요. 너무 위험하죠. 정전되면은 사고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사람들도 위험에 빠진대. 지금 현대사에서 정전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한전이 재무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단전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과 한국이 대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우위를 점하는 게 평양은 제한적 단전이 됩니다. 한국은 단전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전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면은 단전이 된다는 거예요. 단전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매일 131억 원 이자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망한다는 겁니다.
이 한전이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가 3분기에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전히 비싼 원료이고, 이게 전기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동결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내년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재무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봐도 굉장히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고 안 좋은 상황에서 3분기에 전기요금 동결하고 만약에 4분기 요금까지 동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운영 자체가 좀 위협을 받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인 공론화가 좀 필요해요.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선거 앞두고 동결됐다가 나서 선거 끝나고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안정적으로 한전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공공기관이라는 로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외부 탓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것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은 한전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장자리가 다 정치적 입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씁쓸한 대목인데요. 물론 이 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부도 이 한전의 재무 부담이 위험 수준에 도달해서 전기료 인상이 사실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요금 인상의 검토를 좀 시사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 변수이긴 하지만 이게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20원 이상 올려야 한다라는 일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한덕수 국무총리도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정립해야 된다. 지금 상황으로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뜯어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참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뚜렷해진 이 유가와 달러와 동반 강세가 한전의 경영에는 다시금 좀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상황이 나아질 요소들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러니까 한전채 발행하지 그러냐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한전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한전채는 발행도 쉽지 않은 형국이에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만 한전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한전채를 발행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될 판입니다. 이 상황이.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한전채가 굉장히 안전한 국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 채권 있죠? 네. 안 팔려요. 그렇겠죠. 시장 망합니다.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전 부도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환율 및 국가 고공행진으로 부정적 시나리오가 만약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은 한전의 부채 비율은 올해 870%인데 내년에 1107%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팔아서 국민들 외부 경제 충격으로 보호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한전의 재무 상황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